지난주에 유닉스 기초, 유닉스 리눅스 소개하면서 역사 얘기를 했죠. 그 역사를 어느 분야든 공부할 때 그 분야가 발전돼 온 역사를 어느 정도 공부하는 게 매우 유익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닉스가 왜 이렇게 대표적인 그 서버 운영 체제가 되었는지, 먼저 유닉스가 뜬 이유, 이게 처음에 유닉스가 이렇게 뜬 이유가 완성도가 높아서 그런 건 아니었죠. 뭐였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그, 무료. 소스 코드까지 무료로 공개했고, 가장 최초는 아니지만 거의 최초 그 고급 언어, 그 유닉스가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운영 체제는 어셈블리어로 구현했었는데, 어셈블리어는 CPU마다 달라요. CPU가 바뀌면 어셈블리어도 바뀌어. 그러면 다른 CPU로 운영 체제를 이식하려면 새로 짜던가 잔뜩 수정해야 돼요. 그런데 고급 언어로 구현한 유닉스는 컴파일만 다시 하면 되지. 새로 CPU가 바뀌었을 때 그 CPU용으로 컴파일만 다시 하면 되죠. 그래서 요즘도 C 언어 책 머릿말에 보면 C 언어의 장점이 이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식성이 어셈블리어하고 비교한 이식성이에요. 다른 고급 언어보다 C 언어가 이식성이라는 게 다른 컴퓨터, 다른 CPU로 이식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바보다 C 언어가 이식성이 좋나? 아니잖아. 자바보다는 C 언어가 하드웨어를 타죠. 자, 그래서 C 언어, 아직도 C 언어 책 머릿말에 C 언어 장점 이식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C 언어의 경쟁 상대인 어셈블리어 대비 이식성이 좋다는 거였지, 다른 고급 언어에 비해서 C 언어의 이식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유닉스가 왜 떴느냐? 성공 요인. 소스 코드까지 공개된 무료 운영 체제였고, 거의 최초의 고급 언어로 구현된 운영 체제였고, 굉장히 저렴한 PDP-7이라는 하드웨어에 돌아갔고, 그 다음에 기능이 매우 적어서, 기능이 적다는 게 지금까지 쭉 나열한 특징들이 대학에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특징들이에요. 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대학에서 유닉스를 채택한 덕분에 그게 성공의 아주 큰 요인이었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고, 리눅스가 성공한 요인. 일단 얘도 비슷하지. 무료. 그다음에 소스 코드까지 공개. 얘도 완성도가 높지 않았어. 대학생이 몇 달간 뚝딱 만든 게 최초 버전이었어요. 그 라이너스라고 리눅스 개발자. 지금도 역시 리눅스 개발을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완성도가 높거나 기능이 뭐 풍부하거나 그래서 뜬 게 아니고 무료고 소스 코드까지 공개됐다. 근데 이거 말고 세 번째로 중요한 요인.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 배우려고 하는 아마존 클라우드. 아마존 클라우드가 뜨기 전에는 그러니까 리눅스가 개발자 개인용 운영체제였지 기업용 운영체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완성도가 떨어지고 하드웨어도 PC급이라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랬었죠. 대신 무료였지. 근데 기업은 아무리 무료라도 믿을 수 없는 소프트웨어, 신뢰할 수 없는 하드웨어, 그런 거다가 운영하다가 시스템 죽어버리면 어떡해. 근데 그것을 아마존 클라우드가 해결했죠. 어떻게? 몇만 대, 몇십만 대를 묶으면 그게 다 죽을 리는 없잖아. 그래서 그 아마존 때문에 그 리눅스, MySQL, 자바, 이게 오늘날 그러니까 오픈소스, 그 다음에 오늘날 IT 업계를 끌고 가는 게 기업까지 포함해서 오픈소스 진영이죠. 그게 사실은 아마존이 큰 공헌을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점은 그래서 오늘날 아마존은 IT 업계 중에서 매출액 탑 몇 안에 드는 거대 IT 기업이 됐는데, 재밌는 건 아마존 CEO가 세일즈맨 출신이라는 거지. 인터넷으로 책을 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자, 이런 역사 얘기를 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느냐? 앞으로 미래를 기획할 때, 뭐가 앞으로 어떻게 뜰지, 이런 걸 기획할 때, 과거를 보면서, 어떤 이유로 어떤 것들이 떴구나, 이런 걸 살펴보는 게 미래를 전망할 때 큰 도움이 되죠. 예를 들자면, 그, 지금이야 여러분 인터넷 익숙하죠. 그래서 그런데 인터넷이 세상에 처음 일반인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인터넷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한 30년, 4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소수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알지 일반인들이 인터넷이란 말을 들어본 것은 아주 그 IT에 밝은 사람이라도 30년 전 그리고 IT에 박지 않은 정말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알게 된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쯤이지. 2000년. 이게 1998년, 99년, 2000년 이때쯤에 우리나라도 인터넷이 집집마다 쭉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2000년쯤으로 되더라고. 우리나라 인터넷이 막 깔린 게 1998년에서 대충 2000년 이쯤이 집집마다 인터넷선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집에 인터넷이 들어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인터넷이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바꿨잖아.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이전 세상을 못 봤죠. 그런데 인터넷이 오기 전에는 아주 기업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쬐끄만한 벤처 수준이었는데 지금 거대한 대기업이 된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또 뭐가 있지? 다음은 떴다가 요즘은 거의 다음 카카오가 합병했지. 다음 카카오죠. 또 쇼핑몰, 쿠팡, 그치. 쿠팡에 밀려서 옥션은 좀 그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이런 기업들이 하나같이 거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대 기업이죠. 그런데 인터넷 세상 전에는 없었거나 쿠팡이나 카카오 이런 건 없었어 아예. 요 연도에. 네이버하고 옥션이 있었지만 조그만한 회사였죠. 무슨 얘기냐면은 인터넷이 세상에 처음 들어왔어. 그럼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기술에서 저 기술 때문에 앞으로 크게 발전할 만한 거대한 그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할 분야는 어딘가 이 생각을 이때 그런 비즈니스에 좀 밝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쇼핑몰, 그다음에 커뮤니티, SNS라고 통칭할 수 있죠.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 이게 인터넷과 맞물려서 거대한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한 소수의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젊은 20, 30대 대학생 아니면 IT 신입사원들이 그 인터넷을 보고 앞으로 미래 인터넷을 활용한 쇼핑몰, SNS, 온라인 게임이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겠다라는 걸 예견을 하고 벤처를 창업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대기업 임원이나 오너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역사가 반복이 돼. 예를 들자면 2010년쯤에 스마트폰이 세상이 됐죠. 스마트폰이 나오자마자 이 스마트폰 때문에 또 생길 거대한 비즈니스가 뭐냐? 그걸 예견한 사람들이 사실은 쿠팡은 그때쯤 나왔지. 그래서 2000년도, 요 년도쯤에 인터넷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알아보고 창업한 회사들, 그 다음에 그게 2010년도에 또 다시, 예를 들자면 미국의 페이스북, 이건 스마트폰 때문에 거대 기업이 된 회사죠. 페이스북도 굉장한 글로벌 대기업이죠. 이렇게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세상에 나오면 그 기술 때문에 거대한 비즈니스가 생기는데 대부분 그런 거대한 비즈니스를 차지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30대 젊은 그 엔지니어들이 그걸 알아보고 뛰어들죠. 자, 지금은 누구나 다 알죠. AI죠. AI가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세상이 어마어마 바뀌어 있을 거야. AI 때문에. 근데 여기 봐봐. 이때도 인터넷을 만든 사람하고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한 사람들하고 달라. 이 네이버나 뭐 쿠팡이나 옥션, 뭐 카카오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한 거지 인터넷을 만든 사람은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떤 SNS 앱을 만든 거지 스마트폰을 만든 건 아니죠.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지금 AI 세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 근데 AI를 만드는 사람만 뜨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AI를 이용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AI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앞으로 굉장히 그 큰 이슈가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만드는 건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하고 조그마한 벤처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인터넷을 활용해서 쇼핑몰을 만드는 것은 한 몇 명 뛰어난 개발자 한 대여섯 명 모여서 몇 달 열심히 개발하면 쇼핑몰 하나 개발할 수 있지. 조그마한 벤처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런 쇼핑몰들이 지금 대기업이 되어 있죠.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도 큰 기업이나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그 스마트폰에 SNS 앱, 페이스북 같은 앱을 만드는 건 역시 몇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거죠. 페이스북 같은 거. 근데 지금 페이스북은 뭐 전 세계 뭐 탑 10 안에 드는 대기업이 되어 있죠. 글로벌 탑 10 안에 들죠. SNS, 겨우 SNS인데. AI를 만드는 것도 대기업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AI를 이용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건 똑똑한 20, 30대 젊은 엔지니어 몇 명이 모여서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도 많아. 근데 그런 비즈니스 중에 어떤 것들은 한 10년 후에 거대 기업이 되어 있을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요. AI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터넷 때문에 떴던 것은 뭐 인터넷, 스마트폰 대충 비슷한데 쇼핑몰, SNS, 온라인 게임 이런 것들이 떴죠. AI 때문에 한 10명 정도 20, 30대 젊은 개발자들이 모여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앱인데, AI를 이용한 앱인데, 10년 후쯤에 거대한 비즈니스가 될 만한 그런 분야가 뭘까? 10년 후쯤이면, 당연히 저게 AI 때문에 뜬 게 당연해 라고 다 알 거야. 그런데 막상 지금 예상해보면 예상이 잘 안 돼. 그쵸? 그러니까 이때로 되돌아가서 이때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쇼핑몰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뜰 거라는 걸 예상한 사람 몇 명 안 돼. 이게 지나고 보면 당연한데 그 당시는 당연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대로 개발 공부 열심히 해서 똑똑한 엔지니어가 됐고 그 다음에 이런 분야가 뜨겠다라는 걸 제대로 잘 선적을 해서 뛰어들면 꼭 창업까지 안 하더라도 그런 스타트업의 개발자로 참여만 해도 그런 대기업의 한 10년, 20년 후에는 대기업의 임원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그런 기술, IT의 역사, 그런 책도 있어요. IT 기술들의 역사, 서점, 교보문 같은 데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만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역사 이야기. 지난주에는 이거 죽어 있었는데 지금도 죽었나? 이번 주는 살았네. 이거 추천해요. 여기. 쉽게 읽을 수 있는 만화이면서 역사 얘기가 아주 디테일하고 좋아.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강의를 합시다. 자, 리눅스는 커널이 리눅스고, 그 리눅스에 포함된 이런 유틸러티, 그 다음에 컴파일러, 개발 도구, 이런 것들은 다
GNU 리눅스라기보다는 GNU 그룹, 이 리처드 스톨만 요 사람, 요 사람이 만든 이끌고 있는 GNU 프로젝트, GNU는 프로젝트 이름이지 참. 그룹은 FSF 그룹이 그룹 이름이고, 아무튼 GNU 이 프로젝트에서 만든 거죠. 리눅스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맥은 유닉스라서 이 GNU 유틸리티가 결국은 유닉스 명령들이에요. 그래서 맥은 유닉스라서 지금 이런 GNU 유틸리티하고 호환되는 명령들이 맥에도 있고, 자, 윈도우즈에는 없지만 윈도우즈용 Git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면 윈도우즈에서도 여기 윈도우즈 Git 클라이언트에 GNU 핵심 유틸리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윈도우즈에서도 유닉스 명령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git bash shell에서 유닉스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shell. 그 shell이 그 영어로 껍데기란 말이죠. 이 bash shell, 이 명령 프롬프트 이걸 shell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명령을 입력해서 실행하는 이 명령을 입력하고 실행하는 이 환경, 이 소프트웨어를 쉘이라고 부르는데, 껍데기란 뜻이죠. 왜 껍데기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껍데기 안쪽도 뭐가 있으니까, 뭐에 대한 껍데기다. 그러면 껍데기가 감싸고 있는 것이 뭐냐면 커널이죠. 운영체제 커널이란 말 들어봤지? 쉘은 껍데기란 말이고, 커널은 그 안에 있는 알맹이란 뜻이죠. 이게 커널을 사람이 직접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쉘에서 명령을 쳐가지고 커널한테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이 쉘이 커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도 일종의 그러니까 쉘이란 말이 인터페이스라고 좀 비슷한 얘기야. 인터페이스가 우리가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쉘을 통해서 커널을 사용한다. 그런 의미의 쉘이에요. 그리고 리눅스의 기본 쉘이 배슈 쉘이고, 그래서 Git 클라이언트에도 배슈 쉘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맥에도 맥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배슈 쉘이 기본 쉘이었는데, 지금은 한 2년 전부터 G 쉘로, 기본 쉘이 G 쉘로 버전업이 됐어요. 근데 G 쉘이 배슈 쉘을 업그레이드한 거라서 배슈 쉘하고 호환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유닉스의 기본 명령 혹은 GNU 유틸리티의 기본 명령들을 배웁시다. 자, RM, remove, 파일 지우기 명령이고, RM하고 파일명, 그럼 파일을 지워요. 그 다음에 경로명을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말이 현재 디렉토리 아래에 src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test1.c다. 그걸 지워라가 돼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 구분 문자. 윈도우즈 디렉토리 구분 문자는 요건데, 유닉스 디렉토리 구분 문자는 요거죠.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 요 문자가 위험해. 왜냐면 이게 백슬래시죠. 왜 위험하냐면 이거 봐봐. 이게 소스 코드에 이런 문자알이 있다. 뭐가 위험하지? 소스 코드에 이런 문자알이 있으면. 뭐 자바, C, 자바스크립트 마찬가지고 소스 코드에 이런 문자알이 있으면 이거 뭔가 문제가 되죠. 뭐가 문제가 되죠? 경로명을 이렇게 자바나 뭐 C나 자바스크립트나 저 파일을 뭐 찾아라 라고 코딩을 하는데 경로명을 저렇게 입력하면은 못 찾아요. 에러가 나요. 왜? 요 문자 때문에. 이 문자가 뭐가 문제가 되죠? 이게 뭐야? 백슬래시 T 이게. 백슬래시 T 두 문자가 아니고 저걸 탭으로 해석하죠.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저걸 탭으로 해석해. 또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면
자, 이건 줄바꿈 문자로 해석하지. 그래서 그 프로그래머는 소스 코드에 경로명을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는데 이때 경로명 구분 문자로 백슬래시를 입력했다가 무심코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게 탭 문자가 되고 이게 줄바꿈 문자가 되고 그래서 유닉스 디렉토리 구분 문자는 이게 백슬래시고 이건 슬래시라고 불러요. 슬래시 이름이 슬래시예요. 이건 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내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디렉토리 구분 문자를 윈도우즈에서도 백슬래시 대신 슬래시로 입력을 해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래머는 개발자는 어지간한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디렉토리 구분 문자를 사용해야 될 때 슬래시를 사용하는 게 아까 같은 그 탭 문자, 줄바꿈 문자로 안 바뀌는 위험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나는 굳이 백슬래시를 입력해야 되겠다. 그러면 2자씩 입력해야 돼요. 2개씩.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백슬래시 문자를 뭐 탭, 뭐 줄바꿈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백슬래시 문자를 그냥 문자 그 자체로 입력하려면은 2개씩 입력해야 이게 백슬래시 문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거나 이렇게 입력해야 돼요. 아, 이거 정규식에서도 마찬가지야. 정규식에서도 그 정규식을 소스 코드에 입력할 때는 백슬래시 문자를 2개씩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절대 경로. 경로명이 슬래시 문자로 시작하면은 절대 경로예요. 그래서 절대 경로는 루트 디렉토리부터 시작하는 경로이에요. 루트 디렉토리 아래 tmp 디렉토리 아래 test1.c가 되죠. 절대 경로. 그다음에 상대 경로는 슬래시 문자로 시작하지 않고 뭐 이렇게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디렉토리가 상대 경로야. 이게 슬래시로 시작하지 않은 경로명이 다 상대 경로고 왜 이 상대 경로라고 부르냐면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어디 있는 디렉토리다 라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 경로예요. 절대 경로는 현재 디렉토리하고 무관해. 절대적인 위치를 그냥 딱 지정을 한 거야. 그 다음에 경로명에서 땡땡 점 2개는 부모 디렉토리를 의미해요. 부모 디렉토리에 있는 test1.c를 삭제해라. 이건 부모 디렉토리 아래 src 디렉토리 아래 test1.c. 이건 땡땡 슬래시 땡땡이니까 위에 이게 2칸 위 디렉토리라는 얘기죠. 땡땡 하나가 1칸 위고 2개면 2칸 위 디렉토리. 그 다음에 경로명에서 점 하나 땡 슬래시가 붙었으니까 이 땡이 디렉토리라는 얘기죠. 땡 슬래시 하면 현재 디렉토리라는 얘기예요. 땡 슬래시가 현재 디렉토리. 그런데 사실은 이 땡 슬래시를 입력할 일이 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test1.c를 삭제하라는 얘기고 이렇게만 입력해도 이것도 역시 둘 다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test1.c를 삭제하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굳이 땡 슬래시를 안 적어줘도 돼. 이 디렉토리에 안 적어주고 파일명만 적어주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란 뜻이니까.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꼭 앞에 이렇게 파일명만 적어줄 수 없고 어떤 경우는 반드시 땡 슬래시를 적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내가 아는 건 2가지인데
유닉스에서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유닉스 실행 파일을 실행할 때 반드시 땡 슬래시 뭐 예를 들어서 그 실행 파일 이름이 뭐라고 할까? 테스트. 이게 그 실행 파일 이름이 테스트 1이라고 하자. 반드시 앞에 땡 슬래시를 붙여줘야지 유닉스에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실행할 때는 땡 슬래시를 붙여줘야 돼요. 그냥 파일명만 적어주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걸 못 찾아. 실행 파일일 경우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프론트엔드에서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 할 때 또 반드시 보트 뭐 프롬 하고 땡 슬래시 뭐 파일드 뷰 이런 식으로 또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임포트 할 때도 역시 땡 슬래시를 붙여줘야지.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두 가지 경우예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액세스 하는데 그게 유닉스 실행 파일이다. 그럼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일 경우는 반드시 앞에 땡 슬래시를 붙여야 실행이 가능하고 안 붙이면 실행이 안 돼요. 못 찾아요. 그리고 프론트엔드에서 임포트 할 때도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거다. 그럼 땡 슬래시로 시작해요. 파일명만 적어주면 안 돼요. 그런 경우 현재 디렉토리 땡 슬래시 이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도트 파일. 유닉스에서 설정 파일은 파일 이름이 점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도트 파일이라고 불러요. 이게 유닉스의 관례야. 그래서 윈도우즈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운영 체제들이 유닉스의 이 관례를 따라 하죠. 유닉스에서 시작된 이 관례 때문에 대부분의 전부 다는 아니고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특히 개발자들이 만든 프로그램 하긴 그러네. 앱을 대부분 개발자가 만들지. 그 설정 파일 이름은 도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경로명에서 또 특수문자, 이 틸드라고 읽어요. 이 물결 모양. 이게 키보드 왼쪽 위에 있는 키지. 이게 홈 디렉토리를 의미해요. 자신의 홈 디렉토리. 윈도우즈에서 홈 디렉토리는 윈도우즈는 경로명이 앞에 드라이브명이 붙죠. 드라이브명, 유저스하고 자기의 로그인명인데 혹시 로그인명을 한글로 정했다면 여기가 그 로그인명 한글일 거예요. 근데 한글 로그인명을 못 찾는 개발 도구들이 드물게 있어. 그래서 이미 이게 한글명이다. 그럼 이거 한글명 영어로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근데 나중에 새로 컴퓨터 뭐 구입해가지고 로그인명 지정해야 될 때 한글로 하지 말아요. 개발자는. 한글 디렉토리명을 인식 제대로 잘 못하는 개발 도구가 드물지만 아직도 있어. 자, 디렉토리 명령 pwd라는 명령. 현재 내가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지 출력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pwd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어느 디렉토리 있다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자, cd 디렉토리 이동 명령.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고 실습을 해보세요. mkdir 디렉토리 만드는 명령, rmdir 디렉토리를 remove하는 제거하는 명령인데 단 이 명령은 비어있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디렉토리만 지울 수 있지 뭐가 들어있으면 못 지워요. 에러 나요. 그래서 사실은 디렉토리 지울 때 rmdir 명령을 그래서 잘 안 써. 안에 뭐라도 들어있으면 안 지워지니까. 그래서 디렉토리 지울 때는 이 명령을 더 자주 사용하죠. 이건 디렉토리와 그 디렉토리 아래 내용까지 몽땅 다 삭제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rm. 여러분 이 명령이나 이 옵션을 외울 때 그 의미 단어까지 같이 알고 외우면 안 헷갈리고 그래요. 그래서 rm, remove, rmdir, remove dir, remove directory 이렇게 이런 요 이름으로 이랑 같이 외워야 알파벳이 안 헷갈려요. 이 옵션 RF도 마찬가지인데 이 R이 recursive의 약자고 F는 force의 약자예요. 근데 이 RM 명령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유닉스 명령에서 R 옵션과 F 옵션이 다 대부분 이 뜻이야. R이 recursive, F는 force. force는 무슨 뜻이냐면 귀찮게 뭐 경고하거나 뭐 yes, no 물어보거나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하란 대로 해가 F 옵션이에요. 많은 유닉스 명령에서 그래요. 그 다음에 R 옵션, recursive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디렉토리 요 디렉토리뿐만이 아니라 그 디렉토리의 아래 다 뒤지고 다니면서 해. 아래로 쭉 다 뒤지고 다니면서 해라는 뜻이 recursive R 옵션이에요. 자, 그래서 RM, RF면 지워라. 디렉토리 아래, 그 아래 다 지워라. recursive. force. 귀찮게 yes, no 물어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다 지워라. 아주 자주 사용하게 되는 명령이긴 한데 이게 조심해야 돼요. 유닉스는 기본적으로 유닉스는 기본적으로 휴지통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지우면 리눅스에서는 한 번 지우면 포렌식 같은 거 하기 전에는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쉽게 복구 못 해요. 윈도우즈 같은 휴지통, 윈도우즈나 맥에는 휴지통 같은 게 있지. 근데 유닉스에는 없어. 리눅스도. 한 번 지워버리면 끝이야. 지울 때 조심해야 돼요. 자, move, MV가 move, 이동 하라는 명령인데 이 move 명령으로 이동이 아니라 이름만 바꿀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내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좀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해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이해하면 별거 아니야. 이해를 하고 외워야 돼요. move 명령이 처음에 적어준 게 source고 두 번째 적어준 게 마지막에 적어준 게 target이에요. 그래서 source를 target으로 변환해라, 뭐 바꿔라, 뭐 이동하라 그런 그런 의미야. 그래서 test1을 test2로 바꿔라. 그래서 source test1이 move 명령이 실행되면 test1이 test2로 바뀌어. 그런데 test2가 없다. 그럼 바뀌고 끝이지. 그래서 test1이 test2로 바뀌니까 test1이라는 건 없어졌고 test2가 남아있죠. 그럼 이 경우는 이름만 바뀌는 거지 결국은. 그런데 자, test2라는 게 있을 때가 문제예요. 있을 때. 근데 그게 test2라는 게 있고 그게 파일이다. 그럼 test1도 파일이고 test2도 파일이에요. 그러면 덮어 쓰게 되는 거죠. test1이 test2로 바뀌면 test2라는 이름으로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잖아.
덮어 쓰게 돼요. 테스트2 없어지고 테스트1이 테스트2가 돼버려요. 덮어 쓰는 거지. 그런데 테스트1은 파일이고 테스트2가 있긴 있는데 디렉토리야. 그러면 테스트1 파일이 테스트2 디렉토리 아래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 무브지. 그 얘기예요. 이해하고 여러분이 유닉스에서 작업하려면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이름 바꾸거나 다른 디렉토리로 옮기거나 이럴 일이 많죠. 그때 이 move 명령을 사용해야 되고 요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고 외우면 될 거고. 오케이. ls 명령. 이게 파일 목록을 보는 명령이에요. 그냥 ls 명령만 실행하면 그 이름만 쭉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 그 다음에 서브 디렉토리, 이게 현재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이나 서브 디렉토리 이름 목록이 쭉 출력이 돼요. 그냥 ls라고만 하면. 그 다음에 ls 해놓고 ls 다음에 어떤 디렉토리를 이렇게 주면 그 디렉토리 아래 내용들을 다 출력을 해요. 그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그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파일하고 서브 디렉토리. 그 다음에 ls하고 파일 경로명을 주면 그 파일에 대한 정보만 출력하는데 그냥 ls 명령이면 이름밖에 출력 안 해. 그러니까 이름이 그 파일이 있으면 이름이 나오고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 다음에 -d 옵션을, 이게 여기가 디렉토리인데 여기 ls하고 디렉토리 경로명을 주면 그 디렉토리 내용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 디렉토리 안에 뭐가 있는지 그 내용. 근데 내용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디렉토리 정보만 보고 싶다. 그럼 -d 옵션을 붙여주면 돼요.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만 보여줘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수정을 합시다. 사실 정보를 보려면 L 옵션까지 있어야 돼. 왜냐면 L 옵션을 안 붙이면은 이름만 보여줘. 근데 이름만 보여주는 건 정보가 아니지. 근데 L 옵션을 붙여주면 뭐 이게 수정한 시각, 크기 이런 것도 보여줘요. 그래서 그 파일에 대한 정보,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만 보고 싶다 할 때는 -l, 디렉토리의 경우는 -dl 이렇게 하면 그 파일에 대한 정보,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 -l, 이게 l이 long이에요. 긴 내용을 다 보여달라. 이렇게 보여줘요. 뭐 당연히 제일 끝에 있는 게 이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슬래시가 붙어 있는 건 이게 디렉토리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일부가 아니고 이거 디렉토리다 라고 구별해 주려고 뒤에 슬래시를 붙여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이건 마지막 수정한 날짜 시각 올해 10월 11일 뭐 2시 41분에 마지막으로 수정했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요것들이 파일 크기. 그 다음에 요건 소유자, 만든 사람, 로그인 아이디, 만든 사람. 그 다음에 요건 그 소유 그룹.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건 이게 이 파일 만든 계정명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그룹, 예를 들자면 관리자 그룹 뭐 이런 그룹이 있어요. 사용자 그룹. 근데 이건 그룹명이 지금 숫자죠.
그 다음에 이 앞부분, 이게 권한인데, 첫 문자가 D면 디렉토리란 뜻이고, 첫 문자가 대시면 파일이란 얘기예요. 요건 D로 시작했으니까 디렉토리고, 이건 당연히 파일이란 얘기죠. 노란색 첫 문자가 대시니까. 그 다음에 세 개씩, 이게 권한 설정인데, 처음 세 개, 이게 만든 사람의 권한. 그 다음 문자 세 개, 이게 소유 그룹의 권한. 마지막 세 개, 이것은 만든 사람도 아니고, 소유 그룹도 아니고, 나머지 기타 사람들의 권한이고, 그 권한을 RWX. R이라고 써 있으면 읽기 권한이 있다. W라고 써 있으면 쓰기 권한이 있다. X라고 써 있으면 실행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위치에 RWX가 없고 대시라고 되어 있으면 그 해당 권한이 없다는 얘기. 그다음에 X 권한이 무슨 뜻이냐면 그게 파일인 경우, 그 대상이 파일인 경우에는 그 파일을 실행할 권한을 말하고, 그래서 실행 파일에만 X가 붙어 있죠. 근데 대상이 디렉토리인 경우는 디렉토리를 실행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cd 명령으로 그 디렉토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X가 안 붙어 있는 디렉토리로는 못 들어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LX의 또 A 옵션이고, A는 all 뜻이에요. 다 보여달라. 그래서 A 옵션이 있으면 디렉토리 내용을 출력할 때 도트 파일에 대한 정보도 출력을 해줘요. 근데 A 옵션이 없으면 보통 도트 파일, 파일명이 도트로 시작하는 파일이 도트 파일이죠. 이건 안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도트 파일이 히든 파일, 윈도우즈 히든 파일이랑 비슷해. ls 명령에서 -a 옵션을 붙일 때만 그 목록이 출력이 되고 -a 옵션을 안 붙이면은 파일 목록에서 생략돼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대문자 s 옵션, 이건 파일 크기 내림차순 정렬. 하여 파일 목록이 파일 크기 내림차순. 그 다음에 이 s 옵션을 안 붙이면 기본적으로는 파일명 오름차순이에요. ls 명령이 파일 목록을 보여줄 때 파일명 오름차순이 기본인데 대문자 s 옵션을 붙여주면 파일 크기 내림차순. 그 다음에 -r 옵션이 이 경우는 recursive가 아니라 reverse예요. 역순. 그리고 recursive는 대문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l 옵션은 뭐 파일명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롱이라고 그랬죠. -l 옵션. L 옵션은 이렇게 뭐 권한, 뭐 크기, 마지막 수정한 시각 다 보여달라가 L 옵션이죠. L 옵션 롱. 그 다음에 이 L 옵션과 같이 쓸 때 편리한 옵션이 H예요. L과 H를 붙이면 파일 크기를 보여줄 때 H를 붙이면 K, 그 다음에 메가, 기가 이 단위를 붙여서 파일 크기를 읽기 쉽게 요약해서 몇 기가, 몇 메가, 몇 K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출력해줘요. 근데 이 H 옵션을 안 붙이면 숫자로만 보여줘, 이렇게. 그래서 숫자가 한 6자리 넘어가면은 이게 뭐 10만인지 100만인지 한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파일의 크기를 보고 싶을 때 이게 LH 옵션이 유용하죠. 몇 메가인지 몇 기가인지 한눈에 보여주니까.
그다음에 T 옵션, 소문자 T, 그 파일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시각 네임 차순. 즉 최근의 파일을 위해 최근에 수정한 파일을 먼저 보여준다는 얘기죠. T 옵션. 그런데 소문자 R을 붙이면 LTR 하면은 역순이니까 소문자 R이 리버스니까 오름차순이죠. R을 수정한 시각 오름차순. 그 다음에 어떤 옵션이 헷갈린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대시 헬프. 이 대시 헬프 이 옵션, 도움말 옵션인데, 이것도 대부분의 명령이 다 이 대시 헬프 옵션이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쭉 내가 말로만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강의노트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쭉 읽어보면서 실습을 하세요. 자, 실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유닉스 명령 필기시험 볼 때, 그러니까 좀 알파벳 한두 개 좀 틀린 거, 뭐 사소한 실수 이런 건 감점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조금밖에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감점이 크냐면은 그냥 이 강의 노트 보고 외우기만 했지 이걸 한 번도 실습을 안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실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한 번이라도 이 명령을 실행해 봤다면은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실수들이 있어. 그런 건 감점이 커요. 그래서 꼭 이 유닉스 명령들을 외울 때 그냥 강의 노트만 보고 외우지 말고 실습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실습 시간을 준 거니까. 디렉토리도 만들어 보고, 파일도 뭐랄까, 삭제도 해보고, 뭐 파일 이동도 시켜보고. 꼭 실습을 해봐야지. 아니면 그러니까 좀 황당한 실수는 감점이 큰 정도가 아니라 아예 0점, 그러니까 거의 맞다 틀리다. 유닉스 명령 채점은 각각 문제 이 명령 O 아니면 X, 맞다 아니면 틀리다, 거의 이런 식으로 채점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실수 정도는 맞다라고 그냥 감점 없이 넘어가지만 황당한 실수는 그냥 0점 틀렸다 그렇게 할 거니까 적당히 강의 노트만 봐가지고는 점수가 아주 강의 노트만 읽어서 외워가지고는 거의 빵점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꼭 실습을 해봐요.